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첫날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끌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앞다퉈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식 및 디지털 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는데요.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기훈 씨의 1심 재판이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됩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삼부토건 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김현정 의원과 심층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0월 1일 수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와 함께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백악관이 밝혔네요. 예, 백악관 관계자가 지난밤 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언급하지 않고도 북한과 대화하는데 좀 열려 있냐 이런 취재진 질의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답을 한 겁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첫 임기 동안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화시키는 세 차례 역사적인 이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소개했는데요. 백악관 측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비핵화 어쨌든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거죠. 네. 이번 입장은 최근 김정은이 언급한 비핵화 포기 전제 이런 북미 정상 대화 의향에 따라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나름의 고민을 거쳐서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좀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재명 대통령 항소제도 개선 지시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직전에 검찰을 조목조목 비판했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그 의결하기 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딱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항소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한 건데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제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이 무죄를 받고 나면 또 면책하려고 또 항소를 한다. 그런 다음에 또 면책하려고 상고를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네. 특히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5%라고 보고를 하자 이 대통령이 좀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층 더 올렸습니다. 네. 재판을 받다가 억울한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날리고 인생을 망치기도 한다면서 항소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네. 검찰청 해체가 확정된 어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수사 중인 사건이 마무리되면 원소속인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 이렇게 입장문을 냈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특검 수사가 끝나서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 유지를 받지 않고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네. 이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됐다면서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지금 파견 검사들로 하여금 직접 수사, 기소, 공소유지가 결합된 이 특검 업무를 하라는 건 이건 좀 모순이다. 과연 옳은지 혼란스럽다고 밝힌 건데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이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좀 집단 반발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항명이다,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향후 특검 수사 및 재판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지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70년 이상 유지해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72년 만인데요. 지금 1953년에 도입했습니다. 형법상 배임죄. 이 배임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지만 사전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 이게 배임죄인데 이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기업인을 수사할 때 적용하는 게 대표적인 혐의입니다. 네. 하지만 구성 요건과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이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고발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최근 여당이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배임죄 소송이 남발되고 경영 활동이 좀 움츠러들 것이라는 우려가 컸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는 현행 배임죄보다 요건을 구체화하고 처벌 범위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형벌 규정 110개 이것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상 속에 이제 사소한 실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관행을 대거 개선합니다. 네. 예를 들면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상호명을 바꾼 다음에 구청에 변경 신고를 깜빡하면은 지금은 최대 징역 6개월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과태료 100만 원만 내면 되고요. 네.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조리사를 잠깐 고용하지 못한 경우 이 처벌이 징역 3년이었는데 이제 1년으로 줄어들거나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행정부의 선시정 조치로 정부의 행정 권한이 좀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3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난 6월이죠. 네. 그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로 1차 회담을 했고 네. 8월에는 2차 도쿄에서 회담을 했고 이어서 3번째로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지금 두 정상이 76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양국 공통 사회 문제인 이 저출산 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농업, 자살 대책 등을 다룰 협의체 운용 방안 마련을 했습니다. 지난 2차 회담에서 협의체 출범에 합의했는데 앞으로 양국 관계부처가 협의를 주도하고 정책 경험과 이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로 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 구상을 소개하면서 일본의 협력을 당부했고요. 이시바 총리도 이제 화답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셔틀 외교를 정착시켜서 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함께 오가면서 공동 발전 기약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이 매번 셔틀 외교 성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진종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종교단체를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예,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 어제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제 녹취록을 이제 공개한 건데요. 그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이 종교단체 신도 3천 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이들의 당비를 대납하려 했다면서 관련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서울시 문체위원장실 직원 A씨가 이 제보자에게 몇 명 정도 명단인지 알려주면 그걸 다시 작업해야 한다. 이렇게 당원 가입 비용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또 나중에 가입자들이 이 후보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 내년 2월에서 3월 후보를 선택하는 전화가 가면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를 선택해주면 된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네. 경선에 지금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 건데요. 예. 또 다른 녹취에서 이제 김 씨, 그러니까 또 이제 김경 위원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무총리죠, 김민석으로 가시죠, 이렇게 말하는 좀 음성이 담겼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는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지시했습니다. 녹취록에 등장한 김경 위원장 몇 시간 뒤에 이제 국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종교단체가 아니라 장정희 서울시 사교연맹 부회장과 간담회를 하던 중 선거 때 사람 모집하기 힘들지 않냐. 내가 관리하는 회원이 3천 명이다. 내년 선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이제 당원 가입 방법과 절차를 안내한 것이 전부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네. 김 위원장은 이 당비 대납이 불법이며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 또 이 사안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무관하고 이 장 부회장과 경선 조작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잘라 네.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네.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지 엿새째인데요. 정부가 전체 복구율이 15%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지난 토요일
지난 네. 금요일 밤이죠. 이제 화재가 났던 그 국가정보 관련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지금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15% 약 네. 15% 복구가 됐고요. 네네. 하여튼 이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연휴가 이제 곧 있기 때문에 네네.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 방안 공개됐는데 두 항공사가 합병한 이후에 10년 동안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쓸 수 있다고요? 예,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합병 후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통합법인 출범 후에도 현재 아시아나 마일리지 가치를 그대로 또 대한항공 항공권 예약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도 기존 아시아나 기준이 적용됩니다. 통상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10년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 고객들 마일리지가 소멸 없이 보호받는 셈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면 대한항공 마일리지도로 전환도 가능하고요. 이 비행기를 타고 모은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그대로 이제 네. 바뀌고 신용카드 등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로 적용됩니다. 아시아나 탑승 1만 마일, 제휴 1만 마일을 보유한 고객이 전환한다면 이 대한항공 18,200마일을 받게 되는 겁니다. 통합 방안은 오는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북부간선로 구리방향 종암분기점 1차로에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반대 도심 쪽으로는 신내 나들목부터 밀려 지나고요. 동북간선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창동교부터 쭉 이동량 늘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지체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복정에서 수서까지 차간격 좁혀집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남인천 요금소에 추돌 사고 나서 1, 2차로에서 처리 중입니다. 일대 정체로 이어지고요. 반대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남동까지 이동량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까지 밀려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안산 분기점에서 차량들 정체 빚고 있고요.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역시 남한산 분기점에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부영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체슬리 투자자문 조재한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민주당 지도부가 만났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셧다운 위기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인데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꿋꿋합니다. 3거래일 연속 강세로 마감했네요. 예, 시장에 알려진 정보는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는 유진파마 교수님 말씀처럼 셧다운 위험도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듯합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만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나 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관세 부과 발언 리스크 또한 이미 반영해서인지 시장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18%는 46,39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41% 상승하며 6,688포인트를 기록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 상승하며 22,660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87% 상승한 6,36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도 0.05% 오른 2,43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섹터별 상황도 짚어주시죠. 섹터별로는 헬스케어 섹터가 2.45%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IT와 산업재는 1% 미만의 상승폭을 보이며 마감했고요. 필수 소비재, 부동산, 소재, 유틸리티는 강보합 마감,
자유소비재, 금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오로지 에너지 섹터만이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관세 충격이 있었던 4월 이후로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미국 증시는 인공지능 관련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 전망에 힘입어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번 9월의 S&P 500 지수 상승률이 15년 만에 가장 좋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이후 처음으로 9월 월간 지수 상승률이 3.5%를 기록했습니다. 네, 9월에 S&P 500 지수가 3%대 오른 것이 15년 만에 처음이라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현재 상황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기술주를 포함한 성장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물론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로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될 수는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 공백이 이어질 때 연준이 정책 결정을 할 때 예측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지난 분기부터 낙관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I 관련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증시 상승에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AI 관련 기술주들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성장주들이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금리 인하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셧다운이 6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까지 예산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표 발표가 지연이 되는 정보 공백 속에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매생 변수가 영향을 미쳐 주도주가 하락을 하게 될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올해 내내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AI 관련주들이 되겠습니다. 셧다운과 관련해 저가 매수를 하라는 이야기인데 외국 증권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번 셧다운을 단순한 위험 요인이 아니라 기회로도 보고 있습니다. 특정 섹터 혹은 자산군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기관인 시티리서치는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증시는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국채금리는 하락해서 채권 랠리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는 모양입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는 정부 지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 그러니까 방산이나 헬스케어 섹터가 정부 계약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셧다운 기간 동안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이때를 매력적인 진입 기회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시면 2013년하고 18년 이 당시 셧다운 기간에도 방산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빠르게 회복하면서 시장 평균을 웃도는 성과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어제 3분기 마감일이었는데 정리 좀 해주시죠. 한국 시장은 전일 반등세를 이어가지는 못하는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양 시장 모두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의 2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9월 한 달간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7.49%로 크게 올랐고요. 연초 대비로도 42.72% 오른 상황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 중에 압도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합병 뉴스로 인해서 강했던 네이버가 쉬면서 올해 주도주였던 조선, 방산 쪽으로 순환매가 있었습니다. 3분기 마감일인 어제 우리 시장은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19% 하락한 3,4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56% 내린 84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만이 국내 증시 현선물을 각각 160억, 950억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150억, 550억 순매도했습니다. 투자자별 상황 좀 짚어주시죠.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어제도 삼성전자를 1,100억가량 순매수하면서 방산 섹터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도 함께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APR을 330억, 한미반도체를 290억가량 순매수했습니다.
매도 쪽을 체크해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카카오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기관은 이틀 연속 금현물 관련 ETF를 매도했습니다. 52주 신고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APR을 포함한 32개 종목이었습니다. 이번 9월은 52주 신고가가 총 402개로 전체 상장 주식 중 15%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정치권에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뉴스들이 몇 건 있었는데 여당 대표가 PBR 2.0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8월 기억해 보시면 국회 기재위에서 한국 시장의 PBR이 10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시장이 3,100선이 무너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엔 그때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거래소를 방문한 여당 지도부가 발언을 했는데요. OECD 평균 PBR이 3.4배인데 자본시장 정상화가 되면 우리 시장도 PBR 2.0이 가능하다. 코스피 PBR 2.0이면 지수 5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돈의 물줄기를 기업과 주식시장으로 돌려서 고용 창출, 기술 개발, 가계소득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도 발언했습니다. 네. 앞서서 매도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카카오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카카오톡이 바뀐 화면으로 불편하다는 그 반응이 많으니까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응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지난 9월 23일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처럼 앱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원하지 않는 타인의 사생활을 알게 된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지난 한 주 카카오톡 주가는 11.49% 빠진 59,300원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여론에 4분기 내로 기존 버전으로 복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주가는 1%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어제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늘 장이 열리는데 오늘 주식시장 흐름 그리고 가장 눈여겨야 할 부분이 뭔지 좀 알려주시죠. 오늘 코스피는 0.3% 내외의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특별히 매수나 매도의 방향성을 보이지 않은 어제 그리고 강보합권에서 머무른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도 시장은 보합권 등락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오후장에 미국 셧다운이 실현되어서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 방산, 반도체 등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제금값은 어제도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을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이네요. 국제금값은 0.51% 오른 온스당 3,85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금 가치 하락과 무역 분쟁,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 상태 등으로 금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보유한 금 평가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00원대 내려오지 않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0.36% 오른 1,405원을 기록했습니다. 30일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외환 당국은 지난 2분기 시장 안정화를 위해 8억 달러를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0원대로 잠시 내려앉았던 원달러 환율은 분기 그리고 월말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우위를 점하면서 다시 1,400원을 넘어선 모습입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 날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10월의 첫날 시작이 됐는데 네. 안개로 시작이 되고 있네요. 오늘 아침이 어제보다 더 안개가 짙어졌다고요? 네, 현재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고 일부 지역에는 안개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가시거리는 경기도 양주가 80, 충북 증평이 90, 전남 장흥 100, 경남 진주가 120m로 100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요. 특히 원주와 청주, 광주와 사천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거치겠습니다. 네, 요즘 가을비 소식이 잦아서 파란 하늘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오늘은 맑은 하늘 기대해도 될까요? 네, 아침 안개는 맑을 징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내륙의 아침 안개는 주로 일교차에 따른 복사 안개로 대부분 이동성 고기압이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이 맑은 날의 밤에서 아침 사이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늦은 오후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조금 오겠습니다. 기온의 일교차는 계속할 텐데요. 오늘 아침 서울이 16.8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26, 강릉과 청주, 전주, 광주가 27, 대구와 부산은 28도로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에서는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금요일 개천절부터 네. 이제 추석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 시작되는데 네. 연휴 날씨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내일 밤부터 전남과 제주도에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개천절인 모레 새벽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까지 비가 점차 확대되겠고 오후에는 강원 영동 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경상도 해안, 강원 영동의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부터는 구름만 많이 낄 것으로 예상돼 일단 추석 연휴에 고향에 가시는 길은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집니다.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먼저 국민의힘 주식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꾸린 주식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장을 맡게 되셨어요. 왜 예. 지금 특위를 출범시킨 걸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통해서 5천 시대를 열겠다는 데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좀 문제의식이 있고 그럼 우리 국내 주식시장 보면 최근까지 미국 연준의 그 금리 인하 기대 요인이 있었는데 그게 주식시장을 그래도 좀 이끌어 나왔었는데 최근 예상보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좀 견조하다는 그런 수치가 발표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 요인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식시장은 뭔가 좀 방아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 자본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저평가돼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래서 지금 현재 과도한 규제라든지 또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그 고율의 법인세, 상속세, 시장의 불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또 기피하고 있고 국내 투자자들의 돈이 자본시장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주식 디지털 자산 특위를 통해서 그런 좀 해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위에서 할 과제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출범은 했는데 이 활동 계획을 대략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이만큼 그 오래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라든지 그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올해 정기국회 내에 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어쨌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또 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예.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1,400만 이른바 개미 투자자 표심 잡기 경쟁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예. 특히 구성 배경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의식을 해서 우리 이제 개미 투자자들을 겨냥한 중도 외연
확장까지 고려한 판단도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뭐 정치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뭐 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어떤 그런 좀 포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주식시장, 그다음 또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조치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1,400만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도 고려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특위 구성 첫날인데 장동혁 대표가 여의도 금융투자협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진정한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끌 것이다. 이 네. 발언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땜질 처방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주식시장,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거는 불확실성,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걸 굉장히 좀 걱정을 하는데, 최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행보를 보면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고 해놓고 정권거래소는 오히려 정세를 올렸어요. 0.15%에서 0.25%로 올리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선 공약에도 없던 사항이라서 네.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네. 그다음 이제 지난 7월달에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네.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어요. 네네.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상당히 반발하다 보니까 다시 네네. 민주당이 50억 원 그대로 그러면 유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네. 그다음 이제 우리 정시가 저평가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법인세가 너무 높아요. 네. 25% 법인세 최고세율, 여기서 또 1% 더 올린다는 말도 나오고, 네네. 또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 네. 이런 여러 가지 불투명한 규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원상복귀, 또 주식시장에는 뭔가 좀 더 부담을 주는 어떤 규제를 가는 그런 조치, 이런 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에 꺼려하는 그런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정책적인 면에서의 불확실성을 가장 크게 보고 계신 걸로 이해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또 같은 날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주식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면서 예. 세율 인하 폭까지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예. 이 발언은 위원장님과도 사전에 논의가 되신 걸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제도들 다 같이 공감하는 그런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돈이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소위 말하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단타 위주로 거래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가능하면 외국 투자자들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국내 투자자들의 돈이 오랫동안 시장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좀 분리해서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소득이 다른 금융 소득과 합산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분리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거고. 네네. 그다음 이제 우리 국민들 대부분의 자산은 사실은 이제 금융보다는 부동산 쪽에 돈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특히 또 금융자산 중에서도 예금 적금 위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 자산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이제 전문가들 의견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와 우리 지도부 또 전문가들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특유의 첫 번째 정책으로 이 주식 배당 소득 분리 과세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 특위가 본격 가동하지 않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의원, 이소영 의원도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25%로
예. 내리는 그런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예. 물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7월에 분리과세 세율을 35%로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 25% 세율에 대한 공감대가 좀 넓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는 연간 2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 종소세 최고 49.5%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요 선진국들하고 비교해도 너무 그 격차가 크다,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25% 수준, 20에서 25% 수준이 가장 앞으로 바람직한 그런 그 세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또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합의 처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예, 합의 처리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이번 정기국회에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내놓겠다는 말씀을 하셔서요. 예. 그렇다면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이 발의된 것들 또 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또 발의를 하시겠지만 이 예. 적용 시점은 언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정기국회 내에 소득세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그 법안 심사가 있을 텐데 거기에 우선 심사안건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상자산 이야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특위에서 가상자산 분야에선 어떤 정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실까요? 대선 전에 우리가 여당이었던 시절에 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또 금감원과 좀 당정 협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이제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자를 좀 활성화하는 데 대해서 이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의 입장이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다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돈이 우리 국내 투자자는 미장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또 외국 자본은 국내 디지털 시장에 투자하는 거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규제를 완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토큰 증권에 좀 법제화라든지 또 법인이나 기관 투자가들도 가상자산 시장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든지 가상자산 현물 또 ETF를 도입한다든지 또 사업자, 시장, 인프라를 아우르는 좀 통합법 형태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당에서도 말씀하신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네. 민생 법안으로 분류돼서 좀 빠르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당에서도 김재섭 의원이 최근에 그 디지털 자산 통합 시장 법안을 발의를 했고 또 최보윤 의원님도 지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 여야 의원님들이 디지털 자산의 기본법을 정비하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 우리 정무위에서도 좀 협의를 서두르면 여야가 합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한 얘기를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예. 민주당에서는 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이걸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또 여기다가 배임죄, 형법상 배임죄 폐지도 이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입장을 발표했을 때 저 자신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상법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원래 좀 반대했던 입장인데 지금 네. 현재 이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이제 내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그 기업의 유연한 자본 정책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 자사주는 이제 배당이라든지 인수합병 또 임직원 보상 등의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전략적 수단인데 이걸 일률적으로 그냥 소각만 강제하는 거는 그 단기적 주가 부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네. 장기적인 투자 매력은 저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 보면 또 겸해서 뭐 배임죄도 폐지하는 걸로 또 가닥을 잡고 있던데 배임죄는 그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최소한의 좀
안전장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최근에 이제 이런 또 의혹을 뭐 다들 제기를 하고 있어요. 배임죄 폐지는 기업 활력 제고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네. 대장동 개발 사업 배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맞춤형 입법 아니냐? 뭐 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음. 가능하면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네. 또 경영진의 과도한 경영 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봐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을 일률적으로 그냥 감수해주겠다.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야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한번 신중하게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예. 민생경제 골든타임을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로 허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민생경제협의체 즉시 재가동 제안했는데요.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최근에 민주당이 민생경제 입법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임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퀘스천 마크를 달고 싶습니다. 민생경제 입법하고는 굉장히 좀 동떨어진 그런 입법들을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왔었어요. 뭐 아시겠지만은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라든지 또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 축출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또 뭐 더 센 추미애법이라고 하나요? 국회 정관법 개정안 이런 민생 경제 입법과는 상관도 없는 극단적인 권력 입법, 정치 입법을 주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뭐 느닷없이 민생 경제 운운하니까 저희들도 뭐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민생 경제를 챙겨야 되는 것은 현재 국회의 가장 막중한 책임이라고 보고 민생 경제에 대해서 여야가 좀 진솔하게 대화해서 가능하면 쟁점 없는 법안 위주로 먼저 처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고 민주당이 일반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즘 뭐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근저에는 민주당이 주도하면 어떠한 정국도 본인들이 기대하는 정국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자만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좀 민주당의 좀 진지한 성찰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민생경제협의체를 위한 조건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협의체 재가동을 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나와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일방통행식 입법 처리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지향을 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저는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은 무슨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조건 일방통행식으로 상정해서 처리를 해버리고 이제 와서 민생경제 입법 협의하자고 하니까 뭐 제1야당이 우리 당으로서 굉장히 좀 수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처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비쟁점 법안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계속 사용을 하실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필리버스터는 이제 소수 정당이 거대 정당의 폭거에 맞설 수 있는 그 유일한 합법적 절차이고 마지막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간에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먼저 협의 절차 없이 무작정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본회의장에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처리했던 그떤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필리버스터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이 먼저 일방적 입법 처리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다면 국민의힘도 현재 지도부도 필리버스터를 계속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또 국회에서 새로운 의혹이 하나가 제기돼서 이 부분 한번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진종우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종교단체 동원 의혹을 제기를 네. 했고 몇 시간 후에 네. 당사자인 서울시 의회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악의적 조작이라면서 정면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고요. 이 부분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바는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선거를 치르는 정당은 종교 세력과의 연대 협조 요청이 사실은 뭐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나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인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물밑 접촉은 예전에도 항상 있어 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정밀한 진상조사가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상조사가 병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민주당에서는 또 반대로 김정재 의원 호남 산불 발언에 이어서 공천 매수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송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좀 공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발언은 조금 우리 국회를 예를 든다면 상임이든 본회의든 조금 진중하게 그렇게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지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사위 얘기로 질문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지금 15일에 대법원 현장 국감을 진행하기로 민주당 주도로 의결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법상 사법부의 독립은 최종 목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최근 이제 우리 여당 민주당에서 대법원에 대해서 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정청래 당대표가 발언했던 어떤 그런 사안이라든지 또 조희대 대법원장 무조건 청문회장으로 나와라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요구를 한다든지 최근에 이제 대법관을 정운하고 또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로 만들겠다고 등등 하고 있는 게 입법, 행정, 사법을 동시에 손에 쥐겠다는 독재 권력의 행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지켜보고 계시고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선을 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한번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모아야 되겠지만 상권 분립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민주당이 선을 지키고 자제하고 또 우리 이재명 정부 측과도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도부가 나서서 이 정도를 넘어서는 곤란하다는 어떤 그런 의견을 역으로 제안할 수 있어야 그게 저는 여당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법사위에서는 또 이제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전원 복귀를 입장문을 내면서 이 문제도 거론이 되면서 또 항명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법사위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말 안 들으면 너희들 혼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는 거 이게 최근에 민주당의 모습인 것 같아요. 특검 검사들이 복귀하겠다고 하는 거는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는데 거기에 몸담고 있는 검사들 입장이겠죠. 기소권, 수사권은 분리하겠다고 해놓고 특검에는 기소권, 수사권, 공소권까지 다 주고 흔들게 하는데 민주당이 주도한 이 특검은 그럼 뭐고 특검에 파견된 검사 입장은 뭐죠? 수사, 기소, 원리,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면 명확하게 그렇게 하든지 특검은 모든 권한을 다 갖게 하고 공수처를 수사,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공수처는 또 확대하겠다고 하고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 데에 대한 검사들의 좀 양심적인 판단이 복귀라는 입장 표명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완전 복구까지 4주 정도 소요된다는 정보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 정부 탓을 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지만 민주당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도 이건
전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뭔가 그 사건만 터지면 전 정부 탓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행태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저는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9일 전에 감사원에서 23년 11월 달에 있었던 그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터졌다는 것은 저는 어느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그래서 전 정부, 현 정부 책임론은 저는 막 벗어나더라도 사태 수습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흘 만에 수습 복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647개인가 이거 정부 시스템 중에 네. 90%가 아직 제대로 예.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후 대처도 사실상 지금 먹통인 상태라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정부 측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말씀 듣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질문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 디지털 자산 특위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키스터 라디오 DJ 한혜입니다. 오늘은 은희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저는 휠체어로 이동하기 때문에 동네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큰맘 먹고 복잡한 도시 서울로 여행을 떠났죠. 지하철역, 장애인 화장실의 위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까지 꼼꼼하게 찾아봤더니 한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휠체어를 타는 많은 분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의 하늘이 맑은데요. 이 맑은 날씨의 특징으로 복사 냉각이 원활하다는 점 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전 내륙을 중심으로 복사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인 곳이 상당수 있고요. 아침까지는 내내 자리하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원주, 청주, 광주, 사천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운항 정보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 중점 사항이 큰 일교차입니다. 낮 동안 일사이에서 지상 기온이 오르는 가운데 상층에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오늘 수렴 지역에 약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로는 5mm 정도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6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전주 27도 등 평년 수준이거나 약간 높은 그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는 기압계 변동이 좀 있겠습니다. 서해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모레는 충청 이남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시간당 20-30mm 안팎의 강한 비, 특히 제주에는 최대 10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6.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네,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은폐 의혹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삼부토건 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김현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눈 주제 어려울 것 같아서 일타 강사 느낌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원고에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김건희 특검이 며칠 전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 기소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가 왜 조작 의혹을 받는지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23년 5월부터 이제 7월 사이에 그 3개월 사이에 주가가 이제 1,000원대 초반에서 5,000원대로 5배 이상 상승했었는데요. 이게 간단한 주가 조작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이나 추경호 전 장관들이 등 이게 정부가 연루된 주가 조작의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에 이제 문제가 되는 대단히 중대한 일이죠. 근데 이 관련해서 이제 그 처음에 해병대 단톡방인 단톡방에서 이종우라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그 김건희의 옛날에 계좌 관리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삼부 체크하고라는 그 글을 띄운 다음부터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우크라 재건 테마를 소재로 해가지고 2달 사이에 5배 이상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라는 의혹인 거죠. 그리고 그 의혹인데 삼부토건뿐만 아니라 같은 형제회사, 관계회사 웰바이오텍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5배 주가가 상승이 되었다 이런 의혹입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어요.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과 형제회사다. 그런데 여기는 건설회사, 웰바이오텍은 당연히 건설회사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또 어떤 관계가 있는 회사인가요? 그러니까 그 이일준 회장이라고요. 삼부토건의 회장이죠. 삼부토건 회장이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는데 이일준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관계회사들이에요. 웰바이오텍과 삼부토건은 그래서 형제회사라고 불리는데 통상 이제 그 이렇게 주가 조작이 일어날 때에는 관련된 형제회사, 관계회사들을 같이 수사하거든요. 네. 근데 지난 그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웰바이오텍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삼부토건만 가지고 이제 수사가 진행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관계기관인 거래소라든지 금감원, 금융위 그 단계에서도 삼부토건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삼부토건에 대한 그 관련자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일준, 이기훈, 이은근 등만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이고요. 웰바이오텍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특검이 뜬 다음에 그 특검을 직접 찾아가서 웰바이오텍 관련된 자료들을 다 전달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웰바이오텍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면 조만간 웰바이오텍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이제 밝혀질 것입니다. 네. 웰바이오텍은 주가가 얼마나 뛰었었죠?
있었던 걸까요? 삼부토건과 똑같이요. 그 2003년 5월달에 1,000원대 초반이었는데요. 네. 7월경에 똑같이 삼부토건처럼 5,000원대로 뛰었습니다. 5배가. 그런데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보다 더 이제 그 제가 이제 항상 삼부토건은 꼬리이고 웰바이오텍이 몸통이라고 그동안 주장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웰바이오텍은 주가 조작으로 그 시세 차익을 얻은 거 외에도 전환사채 전환사채 CB라고 하는 것을 헐값으로 그 사모방식으로 제3자에게 매각을 해서 네네. 최소 400억에서 1,000억대의 추가 이익이 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주장하는 것은 그 이게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핵심이 그 이종화하고 김건희와의 연관관계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웰바이오텍 쪽에서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제가 이제 의혹 제기하는 것이 훨씬 더 삼부토건보다 주가 부양을 통해서 얻은 시세 차익 외에도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매각함으로 인해서 얻은 시세 차익이 거의 400억에서 1,000억대가 더 있기 때문에 그 전환사채를 싸게 받은 사람들을 네. 제대로 조사하면 네네. 그 계좌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거기에서 이종우나 그 김건희에 대한 연관관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제기하는 것이고 이미 이종우 있죠. 블랙펄 네, 인베스트 네, 대표는 그 아내가 웰바이오텍 주식을 2억을 사가지고 하루 만에 2천만 원의 수익을 받은 바가 먹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종우와 연관관계도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김건희와의 연관관계만 찾으면 된다. 그 과정을 지금 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거래소도 이런 내용 감지했을 텐데 무슨 조치를 했었나요? 네, 제가 지금 어제도 저희가 특위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오늘도 제가 그 특검에 찾아가서 항의 이제 서한도 전달할 예정인데 이 웰바이오텍 수사 관련해서 어떤 게 문제였냐면 웰바이오텍에 대해서 이제 허위 공시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한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심리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남부지검에서 어떻게 알고 24년 4월 달에 그 심리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실제로 작년 6월 달에 심리 보고서가 거래소에서 남부지검으로 제출이 되었어요. 네네. 그럼 그 이후에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했느냐? 네네. 수사를 안 하고 계속 뭉개다가 최근에서야 특검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제서야 특검에다가 그 웰바이오텍 관련된 수사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상적인 그 이 조사 과정은 어떠냐면 거래소에서 이상징후 심리 보고서에 걸리면 금감원으로 넘기고 네. 금감원에서 금융위를 통해서 검찰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삼부토건은 그런 절차를 밟았어요. 근데 웰바이오텍은 금감원으로 넘어가는 걸 차단시키고 남부지검에서 채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를 봤을 때 제가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금감원으로 넘어가면 이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사건이. 네. 당연히 이제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잖아요. 네네. 그것을 누군가가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는 안 될 필요가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일련의 그 과정들이 진행됐고 남부지검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남부지검에서 그러면 그걸 가져갔으면 신속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가져갈 정도면 대단히 신속한 수사, 그리고 중대하다고 생각했다면 가져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뭉개게 한 거다. 네. 네. 김건희를 봐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의혹을 보고 계신 거군요. 네네. 이 사실을 다 당시 정부의 금융당국 수장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작년 국감부터 현안질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이복현 전 금감원장 친윤 검사 출신이잖아요. 한테 계속 물었어요. 웰바이오텍도 조사하고 있느냐 물어봤는데 모르쇠로 일관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융위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것은 이 남부지검에서 이 심리 보고서를 가져간 것을 금융위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를 통해서 그 거래소에서 받아간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지금 이 정상적이지 않는 그 절차를 밟은 거에 대해서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또는 금융위에서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그러니까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만약에 알고도 묵인에 따르면 거짓말을 한 것이고 몰랐다고 하면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 특검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특검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방문을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검찰이 한국 거래소의 심리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금융이나 또는 금감원하고 네. 어느 정도 이 교감이나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추론이 또 당연히 들죠. 네, 왜냐하면 예. 그 거래소에서 이미 이상징후 심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거를 네. 어떻게 남부지검에서 알았는지도 좀 저 의구심이 들고. 네네. 근데 이제 이제 어떻게 알았을까를 제가 그 개인 나름대로 추론을 해보면 거래소에 그 검사가 파견 나가 있거든요. 네. 금감원에도 파견 나가 있고 네. 금융에도 파견 나가 있는데 그 파견 검사 쪽을 통해서 좀 알려준 거 아닌가라는 네. 좀 합리적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네. 네네. 남부지검 검찰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알았는지 그리고 보고서를 왜 받았는지 이런 설명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제 이게 그 지난 금요일 날 그 방송에서 이제 이게 단독으로 특보로 해서 이 언론이 방송에 나왔어요. 그 네. 이후에 침묵하다가 다음 날 네.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아, 예. 사인 간의 고소가 있어서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가져갔다. 이렇게 남부지검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다 빠진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누가 고발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거를 그러면은 보통은 그런 증권 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에는요. 네. 이게 거래소랑 금감원의 특사경이 있잖아요. 네. 그쪽의 전문가들이어서 합동 수사를 합니다. 네네. 그런데 합동 수사도 하지도 않고 네. 오히려 거래소에서 금감원 넘어가는 걸 차단시키고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수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안 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이 허위 공시로 인한 주가 조작이었거든요. 네. 그럼 허위 공시는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 경영진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회사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웰바이오텍의 회장이 당시에 이기훈이었어요. 지금 구속 기소된. 네네네. 그 이기훈에 대한 조사나 수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지난 3월 달에 이일중과 이기훈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제가 계속 웰바이오텍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 오해다라고 하면서 막 변명을 잔뜩 하고 갔었거든요. 예. 그때 저게 이기훈을 처음 봤었는데 그때 네네. 이기훈이가 뭐라 그랬냐면 네. 자기는 어느 수사 기관으로부터 문자 한 통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네.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한국거래소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었을까요? 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부지검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줬다 정도의 원론적인 대답만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이 건이 있잖아요. 이게 과거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왜 그 거래소하고 금감원에서 요 사전에 이제 요거를 이상징후 심리에 걸려서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검찰에 넘겨서 그 사건 번호 133호 그 얘기 옛날에 언론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거를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고 뭉갰다. 이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요 루트가. 그 당시에도 그 검찰에서 가져가서 뭉개고 수사 안 했잖아요. 요것도 지금 그런 루트라는 것이죠. 웰바이오텍은. 그렇군요. 네. 웰바이오텍 건으로 이득 본 사람 누가 얼마나 본 걸로 추정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전환 사채를 헐값으로 매각을 했는데 얼마였냐면 이 웰바이오텍이 액면가가 500원이에요. 네. 그 500원을 그 1,100원대에 전환을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1,100원대 그거를 이제 산 사람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1,100원 주식 하던 거 주가가 1,100원대 하던 거를 500원에 샀으니까 그냥 사자마자 2배를 먹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요 산 주식을 3,000원, 4,000원대에 매각을 했거든요. 아, 네. 주가 조작을 해갖고 주가를 올린 다음에 네. 거기에서 또 3배, 4배 정도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중에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40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아니라 제가 봤던 따따블 8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그럼 누가 사갖고 갔느냐? 네네. 이것은 이제 사모방식으로 개인적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확인된 것은 19명의 개인하고 7개의 법인한테 이게 지금 그 매각이 되었어요. 아, 19명 개인 7개 법인. 이건 네. 확인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6곳에 대한 그 계좌 추적과 그 자금 흐름을 지금 그 특검에서 지금 아주 깊숙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요 매각할 때 이 웰바이오텍에서 와이즈 퍼시픽 홀딩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매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와이즈 퍼시픽 홀딩스의 실소유주가 이기훈이라는 의혹이 짙거든요. 아. 그래서 웰바이 회장.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기훈이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26개도 그 돈을 다 헐값으로 매각하는 것들을 기획하고 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매각 금액도요 5억, 10억, 20억씩 딱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26군데한테 헐값으로 매각을 해서 400억에서 1000억대의 이익을 준 다음에 그 돈을 다시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뭐 이종호나 뭐 또는 또 김건희 쪽으로 흘러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제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기훈 씨는 신병이 확보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특검 수사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 이기훈이가 그래서 저기 구속 그 영장 심사할 때 도주해 버렸었잖아요. 네네. 도주했던 55일 만에 체포돼서 네. 구속이 됐는데 그만큼 본인이 여기에 핵심이라는 거를 본인이 이거 그 자체로도 반증이 되고 있는 것인데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웰바이오텍 관련된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네. 지금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서 네. 그 24곳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예. 대해서 지금 저 금감원과 같이 공조해서 네. 자금 흐름을 지금 추적하고 있어서 조만간 그런 네.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 결론 네. 언제쯤 나올까? 수사 견해가 빠르면 있어가지고. 추석 전후에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빠르면 추석 전에도요. 네네. 네네. 특유에서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그 노력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어제 일단 특위에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폭로를 했고요. 네. 세 가지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법무부 장관한테 네. 이 남부지검에서 왜 사건을 가로챘는지, 가로채서 왜 수사를 안 했는지, 담당 그 당시에 그 수사 라인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내부 감찰을 해라라고 지금 남부지검 감찰해라. 예. 네. 법무부에서 그 감찰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에서 네. 요 관련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복현 전 원장이라든지 또는 그 남부지검 네. 요 거래소 요 관련된 자들을 네. 수사해라. 네. 수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전 정권 때 일어난 일들인데 금융위원장하고 금감원장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내부 자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왜 이런 과정들을 비정상적으로 했는지에서 조사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조사를 해서 네. 국회에 보고해라. 이 세 가지를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질문 네,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다가 지금 뭐 보합세이긴 네. 하지만, 네. 근데 지금 5천까지 갈 수 있겠냐? 이런 말도 사실은 네. 있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 네. 왜 이런 말이 나온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그 저는 코스피 5천은 그 확실히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네. 그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가를 부양하는 그 원인이 세 가지를 보통 이제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밸류에이션이고 네. 두 번째는 유동성이고 그다음 펀더멘털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밸류업과 관련해 갖고는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 상법 개정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원인으로 되고 있는 그 이제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네. 뭐 이사의 충실 의무를 네. 회사로부터 주주까지 확대한다든지 네.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거나 독립성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1단계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주 환원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배당 성향이 상당히 낮습니다. 평균 26%밖에 안 되는데 보통은 40% 정도는 하거든요. 이 배당을 좀 많이 하고 많이 해야지 이제 그 개인 투자들이 배당 소득도 얻을 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네. 또는 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것도 네.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방식으로 밸류업 정책은 계속 해나갈 것이다라는 것이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유동성. 네. 부동산 시장에 있는 돈을 이 자본시장으로 좀 끌고 와야 되고 서학개미들이 다시 우리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그 퇴직연금 등을 기금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조치들이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할 그런 예정으로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우리 미래 경쟁력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그 국가 차원에서의 투자들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이제 잘 그 조화롭게 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지는 확고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재 지금 PBR이 1 정도 되거든요. 네네. OECD 평균이 3.4인데 네네. 그 뭐 동양에 있는 뭐 이런 쪽에 보통도 한 2.4 뭐 2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 PBR만 1에서 2 정도로만 올린다 하더라도 네. 주가 5천은 그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나라는 같은 경우는 그 경제 체질은 괜찮거든요. 근데 다만 그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문제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밸류업 정책만 제대로 이행하더라도 네네. 그런 그
그 저 밸류업 통한 그 PBR의 인상 상승 요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이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언급을 네. 하셨잖아요. 자사주 소각, 그다음 배당 소득 분리과세. 네. 그런데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지금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 네. 3차 상법 개정안 네. 안에 지금 포함돼 있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부분은 비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 상법 대표 발의한 의원인데 네. 어제 당 대표랑 같이 한국거래소에 방문해서 그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참여했던 애널리스트라든지 리서치 센터장들은 공의 자사주 소각은 필요하다라고 다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자사주 소각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요 소각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그 자사주를 매입을 한 거거든요. 자사주 매입이 뭐가 문제냐면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를 회사 돈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대주주 개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 돈으로 그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도록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네, 주식수가 그렇죠.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네. 주주환원 정책의 대표적인 예인데 네, 네. 그거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잘못 악용돼 왔다는 거죠. 그걸 네. 바로잡겠다라는 거라서 네, 네. 시장에서는 자사주 네.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시장 반응은 긍정적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질문지에는 없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 말씀 설명을 들으면서 네.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는 게 우리나라 실상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대주주 돈으로 안 사고. 근데 그게 허용이 되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 3차 상법 개정안에 혹시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그런 논의들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자사주는 이제 매입은 할 수 있대 소각을 위해서만 매입해라라고 이제 상법이 바뀌는 것이니까 네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회사들이 주주 환원의 일환으로 매입을 해서 소각하든지 또는 매입하지 않겠죠. 예, 네. 그런 어떤 자금원까지 굳이 안 가도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충분히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자기 회사 돈으로 사서 경영권 방어 수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네. 그런 편법은 쓰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밸류에이션 프로그램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요. 네네. 이거는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언급을 하셨고 네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배당소득 세율을 낮추는 거는 거의 뭐 의견이 별 네. 이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빠르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그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네. 있어요. 네. 다만 이제 그 세율을 네. 저도 이제 그것도 대표 발의한 의원 중에 하나인데 네, 네. 좀 더 낮추자고 정부안보다. 네, 정부는 35% 얘기하지 35%인데 않습니까? 지금 주식 양도세가 25%거든요. 네. 그래서 35%로 했을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지금 30% 후반이거든요. 네. 큰 메리트가 없다. 네, 네. 배당을 더 늘리는. 그래서 그거를 양도소득세와 같은 25% 정도로 낮춰야 된다라고 저랑 이제 이소영 의원이 많이 주장하고 네. 있죠. 네.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개인 투자자들 생각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네. 배임죄 얘기 좀 질문 네, 네,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어제 배임죄, 형법상 배임죄죠. 요거는 이제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하니까 이걸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법을 두 차례 걸쳐서 개정을 할 때 재계하고도 간담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코스피 5천 특위위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재계에서 늘 제안을 했던 게 배임죄를 좀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경영 판단을 할 때 그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상법 개정 이후에 그거에 대해 논의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지금 경제형벌 완화와 더불어서 이제 민사 책임을 강화시키는 이렇게 두 가지를 패키지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면소하기 위해서 그런, 하는 네. 것이다라고 프레임을 짜는데
그건 완전히 언어도도 아니고 적반하장적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에 국민의힘은 계속 상법 2차 개정을 반대하면서 계속 배임죄 완화를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의원 3분 정도가 배임죄 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 정부 때 이복현 전 금감원장도 배임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도 했었고요. 국민의힘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이 이제 추진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짜는 것이죠. 프레임이다. 네, 반대려면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의결이 됐고, 네.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금 항소, 상고와 관련된 아주 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9명의 그 범인을 처벌하는 것보다 1명의 무고한 그 국민이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심에서 그 무죄 판결을 받으면 검찰 쪽에서 항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유죄로 또 바뀌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1심에서 무죄가 났을 때는 항고를 할 수 없게 하는 나라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억울하게 처벌받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자라는 그 취지에서 그렇게 네. 하는 거고, 그런 취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네. 과거에 그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뭐 수사에서 탈탈 털어서 수사해서 기소하면은 몇 년 동안 이렇게 재판받게 하면 온 가족이 다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불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만큼 수사권과 기소권이 그동안 남용돼 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국민들의 그 인권들, 피해자들의 인권을 좀 더 강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이제 검찰로 조기 복귀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해체돼 특검 업무가 혼란스럽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공직자로서 집단 행동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 그렇게 검찰청이 폐지되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먼저 좀 선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검찰하면은 정의의 수호자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런 게 아니라 뭐 권력형 카르텔 이런 인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좀 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본인들의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된 것이 이렇게 통과가 되니까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동안에 그 김건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구속 취소돼서 즉시항고를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그 검찰총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의 기득권과 관련된 거에서만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인지,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내부에서도조차도 뭐 정신 나간 집단 행동이라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다른 특검으로 이런 집단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번질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어제 그 특검 쪽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이 건 관련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제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됐다. 그래서 수사 끝까지 다 잘하기로 이렇게 다시 뭐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검 가서 면담을 하게 돼 있는데 가서 그런 내용도 직접 듣고 좀 확인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법사위 관련 얘기를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청문회 결국 조 대법원장은 불참을 했고 공방은 여전히 거셌고, 그런데 민주당 주도로 15일에 대법원 현장 국감을 의결했습니다. 현장 국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현장 국감을 초래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권 분립을 얘기하고 있지만 상권 분립이 사법부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과 법률 안에서의 상권 분립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저 청문회라든지 뭐 국정감사 이런 것들은 국회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절차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주어지고 있는 대선 개입과 사법 쿠데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규명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국회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그 법적인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15일 국감에 꼭 나와서 네. 본인들이 그 국민들이 지금 그 궁금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네.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사법부 독립 뒤에 숨어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침묵을 일관한다라고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그 속도나 강도만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격시사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날씨 정보입니다. 가을이 선사하는 풍물 맑은 하늘이 오늘도 펼쳐져 있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은 한때 높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또 상층의 찬 공기와 지상 기온이 오르는 낮 동안 수렴 지역에 약한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곳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쪽인데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복사 냉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전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고 가시거리 200m 미만인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공항 이용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낮절까지는 이 안개가 계속해서 자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연휴 첫날인 모레는 충청 이남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 특히 남부와 제주에는 20에서 80,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는 시간당 20-3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제주에는 최대 100mm 안팎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휴 기간 동안 귀성하실 분들 바닷길 상황이 좋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모레부터 대부분 해상, 특히 먼 바다 쪽 물결이 높을 걸로 예상돼서 운항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6도, 전주 27도 등으로 예상돼서 일교차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7.9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이 최근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단행했는데 이용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 원복하겠다고 백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후폭풍이 거센데요. 이 문제를 IT 전문가 송태민 히든브레인 연구소 소장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이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단행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이렇게까지 큰 반발을 불러왔을까요? 네, 이번에 업데이트가 좀 크게 여러 가지가 됐었는데요.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친구 탭, 그다음에 쇼폼, 그리고 광고 3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친구 탭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가나다 순으로 전화번호부에서 이제 약간 피드형 인터페이스, 마치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친구가 변경한 프로필이나
프로필에 남긴 글들이 이제 컨텐츠 형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한마디로 원치 않는 지인의 근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의 일상을 뭐 굳이 봐야 되나라는 의견도 많고, 반대로 제 일상을 직장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 자체도 이제 싫은 거죠. 두 번째는 지금 탭이라는 메뉴인데요. 여기에는 숏폼하고 그다음에 오픈 채팅이 동시에 보이다 보니까 단체 채팅방이 사라졌다, 안 보인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실수로 이제 자꾸 원치 않는 숏폼 영상들이 보이다 보니까 매우 불편하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고 부분인데, 친구들 피드백 사이사이에 이제 광고들이 삽입되다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광고까지 이렇게 많이 봐야 되냐라는 불만이 쏟아진 겁니다. 한마디로 소비자의 니즈가 아닌 회사의 니즈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이제 가장 큰 비판이 일어난 거고, 즉 약간 메신저는 소통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다른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정체성 훼손이다라는 부분으로 좀 집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됐던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우선 이제 앱 같은 경우는 원래 자동 업데이트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야, 나는 업데이트 버튼 일부러 안 눌렀어. 하지만은 원래 자동 업데이트가 있다 보니 막는 법까지 최근에 이제 활발히 공유가 됐었어요.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앱 스토어에서 이제 자동 옵션을 끄면 되는데 이게 사실 뭐 일부러 끄지 않는 이상 항상 원래 켜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 뭐 이런 사태가 좀 더 반발이 심했다라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세 가지 문제 네네. 반발을 불러왔던 거 네네. 얘기 중에 숏폼 얘기하셨는데 네. 이 부분이 특히 학부모들 반발이 거셌습니다. 예. 전 국민의 메신저 카톡이 아래쪽 가운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무제한으로 숏폼을 시청할 수 있게 만든 건데,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네.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이 숏폼 영상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데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반발이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숏폼을 안 보여주려고 일부러 숏폼 전용 앱들도 설치를 못하게 하는데, 이 카카오톡에서 강제로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짧은 영상을 차단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현재도 사실 보호자 인증을 거쳐서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제 숏폼을 차단하는 기능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일단 보호자, 그다음에 자녀의 본인 인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또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계속 차단되는 게 아니라 연 1회 갱신을 또 계속 해야 된다라는, 한마디로 굉장히 번거롭다라는 지적이 큰데요. 차라리 이제 다른 메신저로 갈아타겠다, 이런 여론도 약간 일부 관측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약간 데이터를 봤는데 이제 카카오톡 말고도 라인이라든지 네. 예전에 많이 썼던 네이트온. 네, 이런 것들이 상승세가 굉장히 도드라졌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기존 대비 약 12배 이상 증가되는 이제 설치 양도 보이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이버나 페이스북에도 사실 숏폼 기능은 다 추가됐는데 왜 이렇게 유독 카카오톡에 비판이 집중됐을까요? 네. 우선 네이버나 페이스북은 고유 자체의 기능을 활용하면서 추가적으로 숏폼 기능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기능 중 한 개다라고 보는 게 좋은데, 이제 카카오톡은 원래 메신저잖아요. 그래서 메신저의 첫 화면은 한마디로 친구 피드나 이런 것들로 해야 되는데, 친구의 목록이라든지 대화가 더 중심이어야 되는데 친구 피드나 컨텐츠 관람으로 동선이 바뀐 거죠. 그렇다 보니까 메신저가 SNS가 됐어라는 이런 반감이 커졌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약간 불편함이 느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정체성인 검색창을 빼고서 첫 페이지에 그냥 숏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앞서 회사의 니즈가 반영된 개판이다, 이런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네. 그 이용자들의 니즈가 아니고요. 네네. 네. 평점 1점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네. 앱스토어 이용자들이. 또 우리 이용자들이 이렇게 안 쓰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또 평점 폭탄을 네. 또 날렸을까요? 네. 우선 이제 메신저 같은 경우는 뭐 나만 옮겨야지라고 해서 되는 개인적인 문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네. 친구들과도 가장 많이 소통되는 곳이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소통하는 수단 이외에 이제 업무 거래처와의 요즘 문자보다는 카카오톡으로 더 많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신저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내 지인, 직장 동료, 거래처까지 다 함께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혹평이나 뭐 평점 테러
이런 거 아무리 커지더라도 사실상 당장 집단 이탈은 약간 제한적일 것입니다. 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원상복구라는 거는 결국은 개편의 의미가 퇴색 정도가 아니라 개편의 실패를 자인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번에 이런 대규모 개편을 했을까요? 네, 우선 단지 당장의 돈인 이 광고 때문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여기서 노리는 거는 한마디로 인공지능, 그다음에 슈퍼앱 이런 전략이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메신저는 연락을 위한 도구다 보니까 예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친구나 지인들에게 연락할 때 카카오톡 앱을 켜고 그다음에 대화를 나누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즉 체류 시간이 굉장히 길지가 않아요. 짧게 내가 쓸 때만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수익을 내기도 어려운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신저 앱 중에서 슬랙 메신저 같은 경우는 아예 유료화를 시켰어요. 근데 카카오톡 앱 같은 경우는 지금 유료화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나름의 기존에는 뭐 이모티콘도 팔고 그다음에 대화 목록 상단에다 광고를 넣거나 혹은 오픈 채팅창 중간중간에 광고를 넣어가지고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긴 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잘 클릭하지 않고 진짜 대화만 딱 하고서 밖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이 좀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쇼폰 기능 같은 경우는 체류 시간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높여주는 이런 의도가 컸다라고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친구 목록 자체도 이제 인스타그램처럼 바꾼 거 역시 체류 시간을 늘려가지고서 광고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거대 플랫폼으로 하려는 슈퍼앱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카나나라는 이제 맞춤형 인공지능 비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단순한 챗봇을 넘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카나나 쇼폼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카나나 검색 등등 카카오톡 안에다가 챗GPT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커다란 AI 플랫폼으로서 가려는 목적 의도가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좀 회사가 카카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큰 회사의 어떤 사업적 목표의 한 네. 돌이었는데 지금 메신저를 원하는 네. 그 이용자들하고 지금 부딪힌 것 같다. 그죠.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쯤에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게 그 CPO 최고 제품 책임자 책임론이 네.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 내부망에 개편 관련 해명글을 홍민택 CPO가 올렸는데 네네.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다. 네.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일단 홍민택 CPO는 어떤 분이신가요? 네. 일단은 이번 카카오톡 개편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이제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데 토스뱅크의 전 대표의 출신으로서 이제 카카오의 모든 제품군을 총괄하고 그다음에 단순한 기능 조정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을 포함해서 전체 서비스 중장기 전략하고 혁신 방향까지 설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이제 리더십 이런 상징 이런 수식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토스 시절부터 이제 보여줬던 이제 실험적인 기획이라든지 기존의 금융권이 갖고 있었던 이런 서비스와는 확실하게 좀 차별화된 것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카카오에서도 이제 큰 변화를 줄 거다. 엄청난 변화를 줄 거다 이런 큰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보면은 혁신보다는 약간 불편과 혼란을 이제 키우는 결과로 약간 이어졌었는데 결국 혁신적 리더십 강점이 이번에는 사용자 경험에 약간 간과한 리스크다라고 작용을 했다라고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진과 개발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경영진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처럼 이제 AI 슈퍼앱 전략을 이제 빠르게 실행해야지만 경쟁 위에서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메신저가 아니라 우리는 전체적으로 AI랑 그다음에 모든 앱들을 다 휩쓰는 이제 거대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현장에서 일하는 이제 실무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카카오톡이 차지하는 독점적인 또 위치도 있고 국민적 의존도를 봤을 때는 아마 급격하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변화가 일어났을 때 혼란하고 반발 같은 게 크게 이제 우려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탑다운 구조. 한마디로 위에서 결정하면은 밑에 직원들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네.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충돌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지금 카카오의 그 김범수 창업주는 공석이고 정신화 대표가 이번 개편에서도 직접 또 PR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이번 개편 과정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논란에 좀 연관이 될까요? 우선은 이제 현재 공식 대표이사는 그 정신화 대표잖아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경영자가 한마디로 직접 그 전면에 나서가지고서 발표를 직접 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카카오 전체에 대한 이 AI 전환, 그다음에 플랫폼 확장에 대한 것들이 강력한 메시지로 외부에다가 던져진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동시에 이제 투자자나 파트너, 내부 조직 구성원들 전부 다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뭐 신호탄이긴 했으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컸다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6일 만에 원상복구를 결정을 했는데 네. 근데 바로 또 원상복구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지난 29일 날 이제 카카오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거세게 이제 확산된 이 비판 여론 때문에 친구 목록을 다시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은 이게 바로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대규모 서비스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런 디자인만 바꾸는 작업이 또 아니기도 하고요. 이 작업에 있어서 뭐 클라이언트 업데이트를 위해서 예를 들어 개발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 뒤에는 수많은 뭐 단말기와 이 OS 환경들 한마디로 품질 검사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앱을 다운받는 앱스토어, 그다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런 데서 심사 절차도 또 통과를 해야 되고 한마디로 회사 내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별도의 외부 변수가 좀 있다 보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부 그룹부터 좀 전체적인 또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일부 그룹만 업데이트가 되고 뭐 1% 업데이트, 10% 업데이트 차근차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몇 달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몇 달이요? 네네. 아, 네. 생각보다 기네요. 그래도 뭐 올해 연내 복원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지금 이제 10월 달이 이제 되고 있으니 네, 한 3개월 안에 다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번 업데이트로 인한 반발이 카카오의 악재로 작용할 것 같다. 이미 뭐 주가에 반영이 된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또 비슷했죠. 단순 메시지 송수신에 집중하기 때 네이트온, 네. 라인 앱 설치가 늘었는데 이제 이게 경쟁사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인이라든가 텔레그램 같은 타 메신저 회사에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도 이제 라인과 그다음에 네이트온 등등 이쪽으로 유입이 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나 앱스토어 리뷰도 살펴보면은 텔레그램, 라인, 슬랙 등 대체 메신저 잠시 다운로드하고서 지인들하고 소규모로 옮겨보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학부모층 같은 경우는 청소년 보호를 좀 중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쇼폼이나 이런 광고 노출이 좀 안 되는 아예 다른 메신저로 가자라는 것들도 역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전에 대답을 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옮기는 것 자체는 쉽지 않아요. 친구들 몇 명하고 잠깐 옮기는 건 가능하겠지만은 전체적인 모든 지인들과 그다음에 회사 업무상 필요한 사람들이 단체로 옮긴다? 이거는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용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불만이 있다고 해서 또 저희가 함부로 네. 사용하던 메신저를 바꾸는 거는 네. 또 다른 불편을 초래를 하니까 혼선을 초래하니까 그건 사실 쉽지는 않죠.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카카오의 타격은 상당히 길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네. AI 플랫폼으로 이제 확장하려던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네. 이게 일단 지금 말씀하신 원상복구하는데 일단 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죠. 그거는 이미 약속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메신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이게 지금 앞서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이 메신저라는 게 그동안에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광고 없이 내가 편하게 소통할 수 있어서 사실 그래서 유선 전화도 많이 없어졌고 네. 해외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보이스톡으로도 많이 또 그죠. 하고 이런 기능을 아주 잘 써왔는데 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마치 이제 큰 분기점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지금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네. 이번 일이 그냥 카카오의 일만으로 끝날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이번에는 네. 한마디로 이제 기존의 메신저 시장에서 네. AI 플랫폼의 주도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바꾸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잠깐 다른 얘기 잠깐 해볼게요. 네네네. 국민 메신저인 약간 뭐 MSN 혹은 네이톤 네. 이런 것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네네. 이런 사례를 비교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네. 과거에도 그럼 네이톤도 그냥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썼다가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넘어섰잖아요. 네. 이거 왜 그랬을까? 그다음에 이번에도 그러면 카카오톡이 네네. 이런 사태가 있다 보니 뭐 새로운 뭐 A라는 메신저로 다들 넘어갈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이거는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과거에 뭐 네이톤, 뭐 MSN 이런 메신저 시장과 카카오톡 시장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한마디로 거대하게 네. 이 전체 시장이 바뀌면서 이제 이런 메신저까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근데 이번에도 약간 아마 이 카카오톡도 두려워했던 거는 아마 각 스마트폰이 새로 나온 것만큼 인공지능이 지금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해가지고서 챗GPT가 나오면서 네네네. 전체적인 시장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크게 또 한번 바뀌니까 그 흐름을 빨리 좀 맞아요. 빨리 가져가겠다. 쟁취하지 주도하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또 새로운 또 A라는 회사 갑자기 나타나서 네. 인공지능 비서 역할을 똑똑히 하겠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또 메신저가 탁 바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장을 보호하려면은 자기네들이 주도를 해서 전반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네. 지금 메신저 얘기를 해서요. 해외에서도 이렇게 메신저 플랫폼으로 잘 나가고 있었다가 네. AI로 방향 전환을 확 하면서 이렇게 카카오처럼 이렇게 개편을 한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상당히 도전적으로 치고 나가려고 했던 것만은 분명하네요. 네, 네. 확실하게 단순 메신저에서 AI 메신저라는 단어를 자기네들이 약간 버리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버리고 싶어 했다. 그냥 버린다기 생각하기보다는 AI 플랫폼의 주도 한국에서는 카카오야 이런 느낌을 더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제가 AI 비서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네,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까지도 뭐 챗GPT 등등 다양하게 쓰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와닿게 쓰려면은 AI 비서여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역할로 이제 진행하려고 막 크게 패러다임 바꾸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그 사용자들도 이번 일로 사실 뭐 AI를 도입해야 한다는 큰 흐름에는 다 뭐 공감을 하지만 네. 정작 내가 쓰고 있는 메신저에 이런 불편함 또 원하지 않는 기능이 네. 전면에 노출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부감을 느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지금 원상복구 앞서서 석 달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기술적인 요인으로 상당히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네.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요것도 사용자들이 적응하기를 기다리기 위한 눈속임 아니야? 네. 이런 말들도 나와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완벽히 눈속임이다라고 규정하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카카오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복원 자체 속도를 뭐 앞당기기는 어렵더라도 이 과정의 투명성을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용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최소한 이번에는 좀 다르다.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용자들을 위해서 한 개씩 계속 바꾸고 있다라는 것들 한마디로 확신을 좀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지금 무너진 신뢰를 일정 부분은 회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카카오가 계속 내세우고 있는 이 AI 슈퍼앱 이 전략을 다시금 나중에는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려면은 한마디로 신뢰를 얻으려면은 과정들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네. 또 저도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보면은 광고가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 그 카카오톡으로 뭐 이렇게 메모 기능처럼 네. 올릴 때도 막 광고가 중간에 맞아요. 끼어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네.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광고도 좀 많이 유치했을 것 같은데 이 광고 계약건이 다시 복구하는데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저도 충분하게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네. 광고 계약건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에는 많은 기능들이 또 섞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쇼폼에도 지금 영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쇼폼 사이에도 역시나 광고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쇼폼은 누가 올리냐? 기존의 크리에이터들이 올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기능이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개인들이 그냥 쇼폼에다가 영상 올리는 기능은 현재까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뭐 유튜버라든지 그다음에
뭐 틱톡이라든지 거기서 사용하던 크리에이터들을 따로 모집을 했어요. 네, 따로 모집을 해서 그들한테 이제 뭐 얼마를 주겠다라는 부분부터 해가지고서 영상 컨텐츠 계약을 또 따로 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업데이트가 갑자기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수많은 모아놨던 크리에이터들하고의 계약 관계 문제. 역시도 그렇죠.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몇 달 안에 해결하겠다라는 부분도 이 안에서도 그런 계약 관계도 역시 풀어가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뭐 계약 문제는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네. 실무자들이 일단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들 것 네네.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사례가 다른 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AI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우리 정부부터 네. 뭐 일반인들까지도 다 지금 AI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이게 이 업계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은 사실상 AI다 우리가 AI 서비스 만들었어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요. 모든 서비스에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내장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데 여기에는 내장됐다라는 뜻에는 항상 개인화 한마디로 좀 전에 얘기했던 AI 비서라는 역할이 이제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맞춤형으로 해서 내가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은 혹은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제가 대본을 짠다라고 했을 때도 대본을 제 말투대로 만들어주는 것도 네. 이것도 AI 비서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 역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인공지능이었으면 이제 맞춤형. 그래서 앞으로 모든 서비스들은 이번에 더 화두됐던 것들도 있겠지만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모든 나오는 서비스들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고 등등 타 회사에서도 앞으로 AI 나오는 기능들은 다 개인화, AI 비서 이런 것들이 더 초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기존 기능을 사랑했던, 네. 애용했던 이용자들의 반발, 저항도 무시 못하는데 네. 쉽게 말해서 그 집토끼를 잃고 네. 산토끼를 잡으러 갔는데 산토끼도 못 잡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업계가 사실 저는 되게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항상 저는 옵션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옵션으로. 네, 그래서 네. 우리의 메인이었던 A를 갑자기 빼버리고서 여기다 B를 넣고 이거는 안 되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카카오톡도 이제 뭐 쇼폼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 쇼폼이 무조건 가운데 버튼 잘못 누르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 싫으면 끌 수 있는 버튼도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다 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 주셨던 건 나한테 채팅하기 해서 혼자 그렇죠. 기록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이게 버튼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엄청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흔히 많이 쓴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배제해버린 거.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아마도 옵션 제로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필요함에 따라서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카카오톡이 우리 생활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네. 사실 그 어떤 앱보다 훨씬 지금 이번에 파장이 굉장히 컸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뭐 AI를 활용한 기술, 개인화, 비서, 네. AI 비서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이용자로서 저는 뭐 굉장히 스마트한 이용자는 네네. 아니지만요. 스마트폰으로 주로 많이 이용을 해요. 카톡을 아무래도 PC 버전은 좀 번거롭거든요. 그런데 큰 화면을 스마트 기기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 보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챗GPT라든가 뭐 그런 그 인공지능을 이용을 네네. 할 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PC 앞에서 노트북을 보통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네. 이게 좀 실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려면 아까 스마트 기기와 함께 메신저에서 네이트온이 퇴장을 하고 카카오톡이 스마트폰 기기와 그죠. 함께 같이 전환이 돼서 이제 완전히 평정을 했다, 시장을 네. 평정했다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번 사안이 원활하게 넘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자, 우선은 이제 AI 현재까지는 AI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국에서 쓰는 게 사실 챗GPT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카카오톡에서 챗GPT를 내장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너무 길게 했네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한번 네.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